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적대적 관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여러분들 처음에는 우리와 굉장히 극단적 갈등 관계였지만 이 현대로 점점 더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여러 부분에서 협력과 공생을 모색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1년 되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1991년. 그래서 1991년에 최초로 이런 모습이 있었던가, 잠시 있었고요. 그리고 남과 북은 분단 이후에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 우리가 배울 그 세계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거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북한에서 독재 정권이 수립되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독재는 아니었다. 독재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독재다. 요 의미예요, 여러분들. 일단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북한에서 독재 정권이 수립되다. 그래서 지금은 독재 정권이고 처음부터 독재는 아니었다. 그럼 선생님, 이게 다른 정치 세력이 있었나요? 그걸 한번 이 내용에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한에서도, 즉 한국에서도 6.25가 어떤 기능을 했었죠, 여러분들? 6.25 때문에 뭐가 됐어요? 남한에서 반공을 위시로 하는 이승만 독재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 반공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6.25의 책임을 이 사람은 이 사람 이외에 다른 파벌에게 돌렸다. 그래서 권력 강화를 하고 다른 파벌을, 파벌은 좀 어려운 말이니까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면 다른 정치 세력을 숙청해버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자기에게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탄압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김일성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전쟁의 책임을 물어서 연안파도 숙청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소련파도 숙청하고, 남노당 계열 사람들도 숙청하고, 그래서 세 가지 이 사람들을 싹 다 숙청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950년대 후반에 그 반대 세력들을 다 이렇게 숙청해버리고, 1960년대에 들어서면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소련과 중국이 이념 분쟁을 합니다. 자, 이건 그 세계사 시간에도 배우니까 잠깐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이 1960년대가 되면 그 소련에서는 스탈린에서 후르시초프로 스탈린 다음에 스탈린 후계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스탈린 후계자의 이름이 뭐냐면
네,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후르시초프 이름이 이게 힘든데 이렇게 넘어가면서 스탈린이 했던 정책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련 내부에서는 스탈린이 중심으로 했던 이런 공산주의나 이런 국유화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지나친 우상화 이런 것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우선 싸움이 벌어진 거죠. 이게 집권자가 바뀌면서 중국 같은 입장에서는 이때 당시에 중국 공산화를 이끌었던 마오쩌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마오쩌둥. 이분이 계속 집권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 보면 후르시초프의 행동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나빠 보이죠, 그죠? 나도 죽으면 저렇게 비판받겠지?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중국이 소련한테 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지적을 했고 그 소련도 중국한테 너도 잘못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서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낀 이 북한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는 모르겠다. 독자 노선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게 이 주체 사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고, 뭐 주체 사상은 밑줄 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외국의 간섭 없이 자주적인 국가 운영을 내세웠다. 겉포장진 이거지만, 핵심은 이거죠. 김일성의 기인 우상화와 1인 독재 체제를 뒷받침하는 유일 사상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분이 한국으로 탈북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황장엽 씨라고 하는 분인데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김일성 유일 체제가 성립하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북한은 우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저는 이게 비판하기 위한 거니까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김일성 아저씨가 솔방울을 던져서 수류탄처럼 폭발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가르치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일본과의 싸움에서 독립군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솔방울을 수류탄으로 만드시게 된다면 그걸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화는 어떻게 보면 한 사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기념비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 심지어 그 주체 사상에 관련된 책을 주요 사회주의나 아니면 공산주의 계열 국가들한테 계속 보내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를 막 자랑하는 그런 행동들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의 핵심의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1972년. 자, 남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유신 체제에 있었죠, 여러분들. 남한에서는 여러분들 남북한을 좀 이렇게 또 비교해 보면서 좀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72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고 주체 사상을 통치인력으로 규정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가 주석제도 도입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김일성이 국가 주석이 됐다라고 알아두시고 이 1인 독재 시스템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자 세습됐다. 그래서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유일한 3대 세습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의 3대가 그 3대는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이 3대 세습을 했다. 그래서 1960년대 후반부터 김일성의 아들이었던 김정일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했대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1980년대에 공식 후계자가 됐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 최고 권력자가 됐다. 그래서 이 최고 권력자가 된 다음에 국방위원장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98년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우상화를 또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중심의 북한 사회를 만들어가죠. 그래서 2010년에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세워졌고 3대 세습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하니까 김정은이 세습해서 최고 권력자가 됐다. 그래서 예, 참 유일한 이 3대 세습이에요. 그래서 제정신 아니고요. 그래서 3대 세습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왕정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그리고 부자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지금도 우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사례들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한 사례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고, 경제체제의 한계가 나타나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둬야 될 차이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회주의라는 표현 있죠, 여러분들?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생산수단, 좋게 말해서 공장이라고만 예로 들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공장을 누가 소유하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나 이런 계열들은 이 사회가 소유하는 거고, 자본주의나 이런 쪽에서는 개인이 이 공장을 소유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좀 알아주시고, 공장을 개인이 소유하면 자본주의, 이 사회나 아니면 국가가 소유하면, 이 국가가 소유를 하면 자본주의, 사회주의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연락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좀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때문에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파괴됐고요. 똑같이 우리나라도 50년대에는 미국의 원조로만 살았잖아요. 똑같아요. 중국과 소련의 원조와 그리고 이게 북한 주민 노동력 때문에 경제를 회복했다. 그리고 이후에 천리마 운동이라는 걸 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제품을 만들려면 그 재료, 노동력, 그리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자본,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 천리마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나오죠. 노동 생산성 향상 운동이에요. 근데 이 노동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거, 개개인의 이런 생산성을 늘린다는 거는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일정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일정 정도 향상된 것 이상으로 향상을 시키려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그래서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했다.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1960년대 이후에는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다. 그렇지만 이 폐쇄적인 경제체제, 그리고 기술과 자본의 부족, 과도한 중앙 집중화, 국방비 과다 지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점차 문제가 드러났고요.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무엇보다도 이 사회주의 국가들, 소련이나 이런 국가들이 붕괴를 하니까 북한의 주요 교역국, 그러니까 무역을 할 수 있고 기술을 도움받을 수 있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붕괴를 하니까 북한 경제가 같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국민 총소득의 차이. 그래서 이 사진 되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일본도 밝고 한국도 밝은데, 그리고 심지어 이 중국도 밝은데 깜깜하죠. 여기 이 암흑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 차이가 너무 나서.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네, 1990년도를 기준으로 봤어도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이 차이가 이때는 한 서너 배 차이였다면 지금은 도대체 몇 배 차이인지 모르겠는데요. 한 20배 이상 벌어졌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경제력 비교해보자. 많이 차이 나고요. 그래서 전기 사용,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는 이제 전기도 못 쓴다. 아시겠죠? 발전할 돈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요 2번에 대한 답은 여기 밑줄 친 내용 있죠, 여러분들?
폐쇄적인 경제체제, 기술과 자본의 구조, 과도한 중앙 집중화, 그리고 국방비 과다 지출 이런 것들이 이 어려움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개방 정책이 어떻게 보면 그 적절한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방 정책을 추진한다는 거는 뭘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전에 경제적으로 이게 경제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개방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걸 추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변하겠어가 아니라 경제만 올리려고 요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변했어요, 여러분들? 그 독재 체제나 이런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정치 체제가 안 바뀌다 보니까 이 개방 정책의 추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이런 열매를 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경제와 정치와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1984년에는 합병법을 했다. 이 합병법이라고 하는 거는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자 제정한 학자투자법이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도 뭐 나지 선봉 자유무역지대, 뭐 신의주 경제특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정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압록강 하구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고 해요.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오늘날 북한 여기서 나오죠. 실제적 효과가 없다. 왜? 뭐 때문에? 폐쇄적인 대외관계 유지와 통제된 운영. 대표적으로 그게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랑 같이 하던 개성공단도 일방적으로 북한이 폐쇄해버려가지고, 북한이 폐쇄해버려가지고, 우리나라 그냥 거의 그냥 들어가던 기업들 그냥 다 완전 힘들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됐고, 또한 이런 모든 경제적인 발전을 어느 정도 그래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효율적인 사용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얘네들의 정치 지향점 때문에 그래요.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살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노선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나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그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냥 무기 개발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고자 이렇게 군비를 계속 증강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제 발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 못하고 이걸 다 이제 군비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상황과 맞물려서 계속 이런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에너지와 물자가 부족하고 대표적으로 이게 전기예요, 전기. 다른 것도 많지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필수적으로 요즘에 사용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잖아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런 장비들도 다 전기로 돌아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못 사는 스마트폰, 그리고 뭐 TV, 뭐 컴퓨터 이런 거 다 전기로 돌아가는 이런 게 대표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밥 없어서 이게 못 먹진 않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밥이 아직도 없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인권이 억압되어 있다. 참 제정신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아도 수적으로 증가하죠, 그죠? 얼마나 살기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탈북자, 뭐 세터미 뭐 이런 말을 썼는데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이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해주면 좋겠죠. 이거는 더 언급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남북 교류 협력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를 경험한 직후 여기서 보게 되면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중에서 최초의 노력이 바로 1970년대에서야 나온 이유 뭐예요, 여러분들? 자, 전쟁이 1950년 6.25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1953년 7월 27일 날 끝나고 10여 년 동안 열심히 상처를 그래도 좀 아물게 기다린 거죠. 이때 바로 교류하면 이거 제정신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서로 총 쏘고 싸웠기 때문에 네. 이 냉전 체제가 1970년대부터 조금씩 완화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영향을 받아서 71년에 남북 적십자회담이 개최가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언제죠? 1972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972년에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고,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분단 이후 최초고요. 그리고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때부터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이 통일 원칙을 어떻게 보면 이 남북한이 최초로 합의한 문서다라고 알아주시고요. 3대 통일 원칙 합의했다. 네. 이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1985년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산가족이 상봉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노태우 정부는 1991년에 함께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하게 하는 그런 결과도 이렇게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똑같이 91년이죠. 91년 같은 해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합의합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는 그리고 그 다음 정부죠. 김영삼 정부는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에 이르는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했고 북한의 쌀과 비료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썼고, 그래서 대화와 협력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굴굴도 관광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6.15 공동선언 2000년에 정상회담도 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남북 합의 문서, 요 순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내용들도 한 번씩 꼭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육로로 평양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그런 관계 발전과 이런, 그래서 제2차 정상회담을 했고요. 2007년에. 그리고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여러분들? 천안함 사건. 빠졌네요. 천안함 사건. 이런 어떻게 보면 무력 도발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북한이.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꽉 막힌 나라냐면,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 나라한테 폭탄 쏘는, 어떻게 보면 천인공노할 그런 행동을 하는데, 참 이게 남한에서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카드가 이게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도 갔었고요. 그리고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우리가 이상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남북 관계의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수십 년 전에 냉전 시기에 있었던 그 남북한의 서로 상호 간의 도발, 내지는 90년대, 80년대 있었던 거는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자세하게 배우진 않습니다만, 비교적 최근이었던 이런 관광객 피살 사건, 연평도 포격, 그리고 천안함 폭침, 이런 것들은 참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참 북한이 잘못해가지고 발생을 했죠,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전쟁의 위협이 한반도에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다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 독재 체제는 선군사상. 이건 언제죠? 김일성이 아니라 누구예요? 김정일 아저씨죠. 이게 아니에요. 김정일. 그의 아들이었던 김정일 아저씨다. 네, 아저씨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게 김정일 씨, 예, 이분이 한 거다라고 해주시고, 그 북한은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 경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했다. 맞죠? 예, 그래서 경제 특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는 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통일 원칙을 담은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초로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순서. 자, 첫 번째 뭐죠? 통일을 위한 노력들. 이런 거 참, 네. 순서 내면 참 적절하겠죠. 네, 순서는 최소한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게 어떤 역사적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니까, 예. 요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네, 7.4 남북 공동선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5년에 있었던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정부 순서대로 알려드리면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자, 미음이 뭐죠? 네. 이게 바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오케이. 여러분들, 뭐, 어떻게 이게 선지가 깔릴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부와 남북한의 관계, 정부와 남북한의 관계, 요거를 잘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남북한의 관계를 쭉 봤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네, 또 다른 이 역사적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